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재벌가죽.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먹으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3, 4년이 지난 후에 농부는 둥글소와 바꿔 세우려고 암소를 몰고 장에 가 팔았는데 마음에 드는 대소가 없어서 소를 사지 못하고 빈몸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는 길에 햇볕은 뜨겁고 갈증에 목이 터지는 것 같아 농부는 주막에 들러 탁주 몇 사발 마셨습니다. 얼마쯤 길을 걸으니 차츰 취기가 오르면서 몸이 노곤해져 농부는 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산 언덕 숲속에 들어가 얼굴에 삿갓을 덮고 잠깐 다시 쉼을 했습니다. 헌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질녘에 얼굴이 선뜻하여 눈을 떠보니 꼬리가 두어 발 되는 호랑이가 궁둥이를 둘러대고 쇠몽둥이 같은 꼬리로 얼굴을 살짝살짝 문질렀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진 농부는 눈을 꾹 감고 죽은 듯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농부의 얼굴에 입을 대고 냄새를 맡더니만 어슬렁어슬렁 개울가에 가서 물에 꼬리를 담았습니다. 농부는 이젠 영락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술 취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므로 물을 끼얹고 취기를 없애려고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호랑이는 또 농부한테 와서 꼬리에 물로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얼굴에 입을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술내가 풍기고 있었으나 호랑이는 옆에 엎드려 떠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술내를 풍기려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한 술내에 호랑이는 또 개울가로 갔습니다. 농부는 생각하였습니다. 에라, 죽어 한 번이라도 어디 손을 써볼까. 이때 호랑이가 또 다가왔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로 얼굴에 물을 끼얹으려 할 때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거머쥐고 지르면서 뒤로 잡아챘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런 일이어서 놀란 호랑이는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농부는 계속 고함을 지르며 꼬리를 쥔 채로 달려갔습니다. 고개 며칠 넘어서 범은 바위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범의 굴로 끌려 들어가기만 하면 끝장을 보게 되므로 농부는 구릿골을 두 발로 버티고 죽기 살기로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빼려고 악을 쓰다가 그만 코밑가죽이 차돌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쓸수록 찢어진 것이 점점 넓어지며 나중에는 대가리 가죽이 쭉 벗겨졌습니다. 농부는 힘을 다하여 고함을 지르며 뒤로 꼬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러자 가죽이 몽땅 벗어진 새빨간 호랑이가 굴로 뛰어들었습니다. 농부는 가죽을 메고 장에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기와집도 세웠습니다. 그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비가 물려준 미천으로 소도 매놓고 땅 맞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가 갑자기 부자로 된 것이 이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농부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입이 한 방만큼 되었습니다. 자는 범이나 안 하다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했더니 산범의 가죽을 얻는 수도 있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곧 외양간에서 큰 둥굴소를 끌어내서 장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주막집에 들러서 농부가 한 대로 탁주 몇 사발 마시고 솔밭에 들어가 삿갓을 얼굴에 가리우고 누웠습니다. 취한 척하면서 호랑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또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가서 드러누웠습니다. 그날도 허탕을 치고 사흘날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소판 돈을 허물어 고기 반찬에 술을 먹고는 솔밭에 가서 누워 잤습니다. 5, 6월 염천에 술 잘 먹고 서늘한 그늘 밑에서 잠자니 참으로 좋은데 어느 때건 범가죽을 얻으면 뻥 먹고 알 먹기란 매일 꿈속에서 부자 되어 고래등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나고 보니 부자보다 못하지 않았으나 소판돈은 그만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만두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소 한 마리를 거저 먹어버렸으니 할 수 없이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판 돈을 다 먹어버린 그날에 과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알아봐 준다더니 이제야 부자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그는 힘이 부쩍 나서 호랑이의 꼬리를 거머쥐고 고함쳤습니다. 가죽을 내놓아라. 호랑이는 놀라서 화다닥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몇 고개를 넘어 범의 굴 어구에 이르자
농부의 말대로 두 발로 바위를 버티고서 가죽을 벗어놓고 들어가거라.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과연 그의 고함 소리와 같이 호랑이는 가죽이 벗겨진 새빨간 알몸뚱이로 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죽을 얻은 그는 장으로 갔습니다. 호피장 사구는 범의 가죽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살펴보다가 두 손바닥을 썩썩 마주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벌 가죽이어서 쓸모없소. 그래도 값을 쳐야지 않소? 동전 한 푼어치도 안 가니까 값을 칠 수도 없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공으로 술 마시고 낮잠 자며 부자로 되려고 가산을 탕진했는데 부자로 되기는커녕 쓸모없는 범에 재벌 가죽을 깔고 허천에 나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효부, 옛날 어느 마을에 소경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맞들고 손톱 발톱이 닳도록 벌었지만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남과 같이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의논성 있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외가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애를 쓰며 벌어도 늘상 그 상이 장상이 아니오. 아무래도 이대로 지나기보다 내가 몇 해 작정하고 타관 땅으로 돈벌이를 떠나보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동안 당신이 고생스럽지만 어머니를 잘 모셔주오. 아내도 남편의 의향을 찬성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운수가 튀면 밭되기라도 생길지 그렇게 해봅시다요. 집 걱정은 조금도 말고 몸 편히 지내시다가 설사 돈을 못 벌었다 해도 속히 돌아오세요. 남편이 떠나간 후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전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살며 근근득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밤과 낮이 따로 없이 방아품, 빨래품, 길쌈품 무슨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주고 주인 집에서 죽이든 밥이든 먹으라고 한 사발씩 주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여위어만 가다가 마침내 문박출입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근심은 태산 같았습니다. 한 번 집을 떠난 남편은 종무소식인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약을 쓸래야 돈 한 푼 굳혀야 할 가망이 없으니 만약 일을 당하거나 되고 보면 이루의 무슨 면목으로 남편을 다시 대한단 말인가. 며느리는 앞 못 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 병에 무슨 좋은 약이 없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허약한 데는 지렁이가 좋으니 써보라고 권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보신약이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서 먼저 맑은 물에 담가 속을 싹 개워내게 한 다음 다시 손톱으로 배를 쪽쪽 훑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보약해 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 시어머니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어찌 지렁이를 부모에게 대접하려는데 제가 먼저 맛을 보니 고소한 게 제법 고기 맛이 나기에 죄송한 대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노파는 손으로 사발을 더듬으면서 술질을 몇 번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던 고기국이 아닌가. 대체 이 고기국이 어디서 나왔을까? 얘야, 이 고기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먹기는 달게 먹는다만 내가 이 고기국을 얻어오느라고 고생이 오죽했겠냐? 애고 가려내라. 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른 죽어야겠는데. 노파는 목이 메어 덧뜨지 못하고 한숨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는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꾸며 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머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요? 주인 집에서 고기를 사다가 배를 빼 던지는 걸 가져와서 깨끗이 손질하여 끓인 거예요. 맛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끓여드리겠어요. 그랬더냐, 맛이 있다마다. 우리 같은 신세에 이렇게 고기 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다음에도 남들이 버리는 게 있으면 가져오너라. 맛이 좋으니 너도 먹어라. 그제야 노파는 맘을 놓고 달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며느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렁이를 잡아서 시어머니를 대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지렁이국을 먹고 난 노파는 점점 깨성이 되어
문밖 출입을 하게 되었고 달이 몇 번 바뀜에 따라 피골이 상접하던 노파는 살이 포동포동 오르게 되었으며 얼굴의 주름살도 쭉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파는 눈알이 뿌옇게 되면서 무엇이 얼른거리는 것 같더니 점차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노파의 눈은 가리워 있던 백세가 걷히는 듯 앞이 환해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도 신기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웃으며 울며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집이를 돌보며 며느리는 더욱 부지런히 품을 팔아 살아가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집을 떠난 지 5,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눈뜬 어머니를 대하자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에 목이 메어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낳고 산후조리를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어 그만 눈이 점점 나빠지다가 석 달 만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의 얼굴을 내가 어찌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밝은 천지를 다시 보게 되고 너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은 모두 며느리의 덕분이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젊은 부부는 눈뜬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쏟아진 물.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과 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보는 대신 진종의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옷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 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래었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욱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벙어리 열목도 더집어리며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쩌면 행길이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만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 지을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이백이 글 공부를 할 때 허씨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찬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세끼 채소 반찬이 진수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씨 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 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호련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찜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엔 마치 인삼노경주를 마신 듯 온몸에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가뿐해지더니 나중엔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식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의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전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곧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려 저만큼 나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 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그 온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온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온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온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땅벌군수. 예전에 시골에서 돈량이나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벼슬자리 사는 일이야 뭐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벼슬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랴만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도 이건 어차피 나라꼴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니 헤아려가며 들어보세요. 어떤 시골 부자가 벼슬 한 짜리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바리 싣고 서울에 갔습니다.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 집에 가서 문객으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바리 내놓고 대감,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 자립이거든 나 한 자리 주십시오. 했습니다. 대감은 응, 그러지.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적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 발이 싣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생각해 주십시오. 아,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봐.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아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더라 이 말이죠. 에이, 이번에는 아주 톡톡 털어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대감,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이번엔 꼭 될 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꿩 구워 먹은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망이 있나요? 한두어 해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슬금슬금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채듯이 덥석덥석 받아먹어 놓고 시골뜨기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거든요. 대감이고 땡감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지.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웅박을 하나 팠습니다. 그놈의 뒤웅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집을 찾았습니다. 땅벌 구멍에다 뒤웅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까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웅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갔습니다. 아가리를 꼭 틀어막아 가지고 집에 와서 비단보에다 싸고 또 쌌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대감네 집에 갔습니다. 대감이 보니 벼슬자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두어 해 소식이 없더니 또 못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거든요. 아,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귀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시고 문단속을 하신 연후의 옷을 다 벗고 드셔야 이 약효가 나지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희낙낙했습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이로군. 내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고울 한 짜리 주지. 대감이 약효를 보려고 밤에 좌우를 물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보를 끌러보았단 말이죠. 그러니 큼지막한 뒤웅박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뭐 일났죠. 땅벌이 웽하고 튀어나와서 온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대니 100일 장사가 있나요?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감 아들이 자다가 놀라 나와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요.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나요?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나와서 아이쿠, 대감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때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요. 공연히 외인이 범접을 하면 병세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오.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대감이 온 몸뚱이가 퉁퉁 붓고 배가 된장동만 하게 되어서 누웠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거린단 말이죠.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때 시골 사람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 짜리 줘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감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장 군수 한 자리 줘 보낼 터이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 얻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뒷일이 궁금하다고요. 땅벌에 쏘인 거야 한 사흘 지나면 다 낫는 거고. 아무리 괘씸해도 저먹은 뇌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들쑤실 수 있나요? 그나저나 땅벌로 군수 자리 얻었다고 땅벌 군수라 불린 사람도 한통속 아닌가요? 서울 양반에게 풀먹이기.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에게 풀먹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시골에만 살다가 난생 처음 한양에 올라온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어요.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란 말이죠.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일세?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메밀풀을 2푼어치 가지고 오더니 자네 이걸 어디에 담아 가지고 가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집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각이 여기에 담아 가지요.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거든요.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풀을 2그릇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이 그곳을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하하하,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먹네. 세상에 풀을 사 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아이고, 우스워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어요.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체 하는 서울 양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서울 양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 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 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한단 말이에요.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에요. 서울 양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다마다요.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건 내가 삼세.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젓죠.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예수, 주인장. 한 그릇에 5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났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지요. 서울 양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런 고얀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가?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 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쓰는 사위. 옛날에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위가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밥에 떡에 술에 암탉 잡아주는 것까지 잘 얻어먹고 잠을 잤습니다. 모 시골 살림에 방이나 많았겠어요. 장인 영감 자는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그만 일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와서 장인 영감을 물어갔습니다. 옛날에야 그런 일이 덜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사위가 혼이 다 빠졌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장인을 구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밖에 뛰쳐나가 크게 외친다는 말이 원산맹호가 내오처가 하여 오지장인을 찾거하니 유창자는 지창내하고 유총자는 지총내하고 유궁시자는 지궁시래하되 무창무총 무궁시자는 지장내하라. 속속내구요. 속속내구요. 이랬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먼 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가 제 처가에 와서 제장인을 잡아가니 창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오고 총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활 있는 사람은 활을 가지고 오되 창도 총도 활도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가지고 오너라. 빨리 와서 구해다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 이래 놓으니 어느 아들놈이 오겠나요? 밖에서 뭐가 벅적 외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어야 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장인은 속절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사위를 족쳤습니다. 그래,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걸 보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위가 이러이러하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같잖아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 살려 하면 될 것을 그따위 문자를 줄줄 늘어놓고 앉았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거든요. 아, 그래.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판인데 문자를 쓰고 있었어. 이 오라질 놈아.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놈의 사위한테 몰매를 갖다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사위가 한다는 말이 에구 차후로는 불영문자 하오리다. 하더랍니다. 이제부터는 문자를 안 쓰겠다는 말이죠. 아주 문자가 뼛속까지 들어차서 그게 병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